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우 지수만 조금 떨어졌을 뿐 다른 지수들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소형 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를 보겠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셀에는 중소형 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몰릴 경우에 먼저 대형 주들이 충분히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러셀 지수로 시장에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러셀 지수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러셀 2000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온기가 중소형 주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릴까? 금리를 그만 올릴까? 아니면 내릴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11월 연준회 이때 파월이 앞으로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증시가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12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죠. 이 자리에서 파월은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을 제거해주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금리를 내릴 거야. 이런 말을 해주면서 증시에 쐐기골을 넣었다고 봅니다. 12월 연준회의 점도표를 볼까요? 많은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한 기준금리를 4.6%까지 내리겠다라는 데 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만 외쳐왔었던 연준의 행동에 비해서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쐐기골 이후 증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자 연준 위원들은 불안해하면서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다소 혼란스럽다. 당장 금리 인하할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 너네 너무 김칫국만 먹고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증시는 계속 올랐어요. 그럼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더욱더 많은 연준 위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혹은 지금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배신자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이 최근 연준회의 때 파월과 비슷한 말을 해줬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파월보다 더 센 비둘기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예요. 원래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점은 미리 아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근 한 말이 이겁니다. 내년에 기준금리를 3번 내리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 금리를 더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노동시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씩 높아지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실업률이 14% 이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의 실업률만 보면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고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업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실제로 실업률을 살펴보니까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지만 실업률이 상승할 때는 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정말 V자로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러한 실업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의 말에 따르면 실업률이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노동시장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업률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률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검은색으로 표기된 구인 공고 건수를 추가해 봤습니다. 구인 건수란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이 우리 사람 몇 명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고를 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시장이 좋은 것이고요. 구인 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의 노동시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인 건수는 실업률의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구인 건수를 줄이기 시작하면 후행적으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구인 건수가 먼저 줄어들었다가 파란색으로 표기된 실업률의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구인 건수가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주춤거림으로만 해석되면서 실업률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을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초반부터 구인 건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인 2020년 3월 달에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지금 2022년 초반부터 구인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실업률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차트만 봤을 때 언제든지 실업률이 폭등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당장 경제 위기가 오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일단은 그동안 일자리의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장님들의 구인 건수 레벨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현재 구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때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단지 고용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메리 데일리 총재께서 고용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 금리 인하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닐까요? 이번에는 다른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레포 시장은 개인 간의 거래는 아니고요. 금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A라는 기관이 있고 B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B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A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것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포 시장은 하루짜리 거래죠.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 B는 다시 맡겨놓은 채권을 돌려받게 되고요. 빌렸던 돈에 이자를 더해서 A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자가 바로 레포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레포 금리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레포 금리가 치솟게 되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가나, 다라, 마바 이런 사람들 모두가 돈이 넘쳐 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 돈이 많고 나다, 라마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가에게만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는 배짱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나는 10%에 너에게 돈을 빌려줄 거야. 이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포금리 급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포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레포금리가 중간중간 위로 튀고 있어요. 그만큼 무언가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레포금리 급증이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2019년 9월 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 레포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1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연준에서는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핑계를 댔지만 우리는 6개월 이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포금리 급증을 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연준회의와 12월 연준회의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이에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갑자기 12월 달에 태세 전환하면서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비둘기로 확 변신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레포금리 급증, 유동성 시장의 문제 이러한 게 파월의 심정의 변화를 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연준의 영레포 잔고를 나타낸 것인데요. 5월 달부터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레포라는 것은 레포의 반대예요. 레포는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영레포라는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 삼아서 금융기관이 연준에게 자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쉬울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레포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준히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연준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건가? 그렇진 않죠. 당분간 몇 달간은 유동성 잔고가 제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PCE 물가 지수를 보면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시장에 변화가 생길 때, 변화의 초창기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변화의 가장 초창기는 10월 초 연준회의 때였고요. 지금은 증시가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지표를 보면 지금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시장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익스트림 그리드 상황에서 주식을 사면 대체적으로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보유자는 기보유자대로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